부모님 세대는 20대 후반에 집 한 채를 쉽게 장만했는데 지금은 40대가 되어도 전셋값조차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쟁이들의 평생 소원이 된 내 집 마련. 그런데 정말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 탓일까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기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인 한 명의 연봉으로도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택 가격은 연간 소득의 2.5배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평균 주택 가격이 중간 소득 가구 연봉의 약 6.2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는 무려 9배를 넘어서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런던에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일반 가정의 연소득 13배에 달하고 홍콩은 무려 18배를 기록했어요. 한국 역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중간 소득 가구 연봉의 8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집이라는 건 단순히 가족이 모여 살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의 추억을 쌓아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투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구입했죠. 그 시절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률이나 투자 수익률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 아닌 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런 변화는 집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구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몇십 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 변화가 주택 공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건설업체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급 주택 위주로 짓기 시작했고, 서민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이나 저가형 아파트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굳이 지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라면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대부분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제라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평의 토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이 중 30만 평은 주거용, 25만 평은 상업용, 20만 평은 공업용, 나머지는 녹지로 지정하는 식이죠. 언뜻 보면 균형 잡힌 도시 계획 같지만 실제로는 주택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주택 수요가 급증해도 이런 규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새로운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결과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넘쳐나니까요. 건설업체들의 토지 비축 전략도 가격 상승에 한몫합니다. 이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바로 집을 짓지 않고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격과 분양가가 오를 테니까 더 늦게 지어서 팔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죠. 이런 행태를 토지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시장에 나오는 새 집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수년치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놓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공급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건설 과정 자체의 복잡함도 공급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분석 등등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아서 착공까지만 ENC 3년이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여기에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 겹치면서 건설 비용이 계속 올라가죠.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런던의 경우 고급 주택가 상당수가 텅텅 비어 있는데
있는데 전부 해외 부유층들이 투자 차원에서 구매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현상을 유령 아파트 문제라고도 부르는데 주택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살 사람은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집들은 비어 있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집을 빌릴 때는 대부분 개인 집주인들과 거래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소유한 투룸이나 원룸을 월세로 얻어 사는 시기였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대한 투자 회사들이 수만 채씩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업에 뛰어든 거예요. 미국의 블랙스톤 같은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 회사는 현재 8만 채가 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비테이션 홈스라는 회사는 무려 12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익성만 따져서 움직이거든요. 월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사정 같은 건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대기업들이 일반 가정과 경쟁해서 집을 사들인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약 28% 정도가 투자 목적으로 구매되고 있어요. 즉 실제로 살려고 하는 가족들이 현금을 들고 나와서 경매를 벌이는 투자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일반인들이 이길 리가 없습니다. 자본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요. 여기에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의 확산도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장기 임대로 나왔던 집들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나 도심 지역의 경우 이런 현상이 심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아요. 바르셀로나나 리스본 같은 유럽 도시들에서 최근 반관광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살 집을 찾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졌거든요. 포르투갈 정부는 결국 에어비앤비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된 상태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을에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커피값이라도 아껴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라, 더 열심히 일해라 같은 충고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평균 임금은 약 2.1배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3.8배나 뛰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평균 소득은 2.3배 증가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2배나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모아서 5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집값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진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노력하라는 조언은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말에 불과해요.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도 겉보기와 달리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구매자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 같은 정책들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서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거든요. 집의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사람만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모순적 요구죠. 집값이 오르면서 동시에 저렴해질 수는 없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 심사가 훨씬 엄격해졌거든요. 소득 증빙,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신용 이력이 짧아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대도시 거주자들의 40% 이상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적정 주거비 비율인 30%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 육아, 교육비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모두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해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쉽게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토지 보유세 도입이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예요. 현재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재산세를 매기는데 이걸 토지 가치에만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땅만 갖고 있으면서 개발하지 않고 버티는 게 손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논리죠. 실제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투기 목적의 토지 보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어요. 용도지역 규제 완화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도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뉴질랜드나 오레곤주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쉽게 시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투자 목적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3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매기고 캐나다 밴쿠버는 공시지가의 3%를 빈집세로 부과해요. 이런 정책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시행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정책들이 널리 시행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68%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국도 58% 정도 되고요. 즉 유권자 과반수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표를 잃을 위험이 있거든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높은 가격의 집을 산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거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파산하는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도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단기간에 가격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2020년에 신축 주택 중 45% 정도가 35만 달러 미만이었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19%로 떨어졌거든요. 서민들이 살 만한 새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집 소유는 점점 더 소수의 특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로 평생을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요. 임대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세입자 권리도 잘 보장되니까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강력한 임대료 규제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예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택이 생필품에서 투자 상품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죠. 공급은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거대 자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개인들이 경쟁할 여지가 사라졌어요. 게다가 정부 정책마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